네,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KT를 명예퇴직한 오창근이라고 합니다. KT에서 24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그 경력의 절반은 그 본사 쪽에서 마케팅 기획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절반은 그 전화국이라고 하죠. 그 현장에 내려와서 영업 쪽, 영업팀장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아들이 이제 49살이었고, 이제 제가 49살 때 퇴직을 했는데, 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 처도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같이 퇴직을 하자,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같이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비장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KT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라이프 플랜이라고 해서 그 이틀짜리 교육 과정이 그 전에 이렇게 매월 개설이 됐었고요. 이제 저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불과 1년 전에 참석을 했으면서 제가 퇴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되게 창업 교육 그리고 은퇴한 선배가 와서 살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재무 전문가가 퇴직 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퇴직이라는 게 마치 특공작전을 하듯이 갑자기 공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퇴직이 이렇게 공포되기 전에는 회사 근로조건들 예를 들어서 학자금이 줄면서 일부러 이제 회사에서 유포를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건이 엄청 까다로워질 것이다 막 이런 소문들이 쭉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직을 결정을 할 때 막상 그 시간은 정말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교육을 참여도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당사자일 거라 내가 퇴직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3억 5천을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많은 건가요?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었는데 지금 요새 집값이 엄청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집이 1억, 2억 오르고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그게 큰 돈은 아니었구나. 좀 죄송한 말씀에 그런 생각이 요새는 들고요. 그때는 근데 엄청나게 큰 돈 맞았습니다. 그 법정 퇴직금이 1억이었고 나머지 2억 5천이 회사에서 이제 추가로 준 돈이었죠. 그래서 총 3억 5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 선배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 퇴직금을 야금야금 빼먹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 마천동 쪽에 그 2층짜리 아주 한 50년 정도 된 주택을 하나 사서 이렇게 묻어두자 해서 이렇게 샀죠. 이제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 2층 가옥이었는데 4가구 정도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구당 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총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쓰는데 막 한밤중에 전화가 와서 물이 안 나와 화장실이 막혔어요 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갖 민원을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세입자분께서 저녁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처음에는 뭐 형광등이 나갔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 제가 전기기사 보낼게요 했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고 본인이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던가 그런 이야기를 한 30분을 하고 계시는데 끊을 수도 없고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만 오면 막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못할 짓이구나. 그래서 그걸 1,000만 원 주고 집수를 해서 1년 후에 팔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한 1,000만 원이 이렇게 이익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퇴직을 고민할 즈음에 과거에 이제 알던 회사의 부사장님이 마침 그 몇 해 전에
회사를 차리셨는데 KT 퇴직한다는 이제 신문 기사나 퇴직 공고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KT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줄 테니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셨고 이제 그 제안에 설깃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믿음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자마자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게, 그래서 그 회사로 옮겼죠. 근데 실제로 그 약속받은 월급은 한 2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월급을 받아가면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주면 사장님하고 저는 월급을 뭐 100만 원 가져가고 못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이 쭉쭉쭉쭉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나가서 내가 알바라도 해서 먹고 살겠어. 대신에 급여는 사대보험 정도만 해결을 해주세요. 회사에 기여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했던 일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분야 통신 서비스 쪽에 NCS가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NCS 개발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회의 참석하면 20만원, 15만원, 뭐 이렇게 회의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모으니까 또 그게 큰 제법, 그러니까 생계에 정말 도움을 줬었고요. 그리고 그 일의 연속으로 이제 정부에서 NCS를 개발해 놓고 그 NCS를 학원, 학교, 기업에 확산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사업이 또 벌어졌었고요. 그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생계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퇴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돈은 4대 보험 정도만 해결되는 수준이었고, 그 하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온전히 생계가 해결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잡을 가지고 거기서 200, 200, 200 아니면 100, 100, 100 해야지 과거에 KT 다닐 때 받았던 월급의 한 70% 수준이라도 집에 갖다 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NCS 개발 사업 외에 외부에서 강의가 들어오면, 제가 뭐 강의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과거 아시던 분들이 혹시 이런 분야 강의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제가 그 강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물론이죠. 제가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러고 가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 분야 책을 한 10권 사서 한 일주일 걸려갖고 읽고 파워포인트 100장으로 정리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의라기보다는 지식 소매상이랄까요? 어떤 쉽게 전달하는. 근데 가끔 또 그 인생에서 얻은 교훈이랄지 이런 내 철학들이 스며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전문 강사는 아니었고, 뭐 8만 원에서 15만 원, 뭐 심지어는 대학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짜지 않습니까? 한 3만 원, 4만 원 이런 강의도 받았었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게 수입의 한 축이었고요. 다른 건 이제 제가 다른 주머니는 KT 다닐 때 그 조달청 경쟁입찰 PT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23번을 해서 22번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KT 내 기네스북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1등일 것 같은데, 그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평가위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NCS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기술사고 연구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교수님들이고 대학의 강사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입찰 평가 제안서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100명, 150명 그분들께 여쭤봤어요. 평가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제가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니까 물어봤는데 그분들의 평가 기준이랄지 대답이 정말 99%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겼던 게 운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행히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뭔가 어떤 세상 비밀을 본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걸 좀 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업체에서 입찰 제안서 쓰는 것들을 수주해서 제안서를 써준다기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이쁘게 만들어주고, 다만 그런 업체는 많으니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그 차별화 요소는 발표 자료나 제안서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코칭을 해줄게. 돈은 똑같이 받고, 이런 컨셉이었어요.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군요.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은 제안서나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고 그냥 잊어요. 영혼 없이 그냥 이쁘게 만들고 납품하고 다른 일로 옮겨가는데, 저는 제가 코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건이 떨어졌는데 마치 내가 떨어진 것처럼 가슴 아프고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 과정과 그분들이 회의하는 걸 거의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 솔루션의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너무 거기에 대비해서 투입되는 내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건 또 접었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 공사, 랭 공사, 감독이 아니라 인부였어요. 군복 바지 입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좀 아픈데요. 이제 이따가 KT 퇴직한 거 후회하지 않냐고 여쭤보실 거잖아요. 사실 그 KT 후배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내가 퇴직한다고 용기를 안 냈어야 되는데 그때 괜히 용기를 내가지고 나 지금 이 고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냥 그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를 설득을 해서 그만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일정치를 않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수입이 없어요. 또 여름에 없고 봄, 가을에 몰려 있는데, 프리랜서 생활이라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일은 몰리고 수입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보다 못해서 재취업을 했어요. 1년 만에. 근데 과거 KT에 있을 때 했던 일을 다른 회사 가서 하고 있는데 일은 3배 정도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보 나 오늘 화장실 3번 가고 화장실 가는 걸 참으면서 그냥 의자에 계속 앉아서 일할 수밖에, 너무 바빠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KT에서 받던 급여의 3분의 1 수준을 받아와요. 그래서 제가 퇴직한 거는 후회를 않는데 와이프는 보험으로 남겨놨어야 됐구나. 내가 참 무모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네요. 둘 다 절대 퇴직하지 마. 직장은 버티는 곳이 이기는 곳이야. 너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절대 퇴직하면 안 돼. 꼭 지금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났잖아. 조금 있으면 62세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62세 그만두면 그냥 일하지 말고 놀아. 절대 퇴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 막 퇴직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뒀지 회사가 저를 자른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대기업 노동자는 사실 대한민국은
대기업 노동자의 천국이고 자영업자의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 노동자들 정말 고용이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KT에 한정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갈 때 또 상당히 목돈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대기업 노동자를 이렇게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정부 시선도 있고 노동조합이 또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 잘렸어. 친척들도 그렇고요. 그 시선이 처음에는 그렇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해요.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포감? 그러니까 KT에 다녔을 때는 뭐 일이 행복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지만 직업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내년에도 뭐 요렇게 흘러가겠지. 그게 지루하긴 하지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다니다 보니 내년에는 내가 무슨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 마치 한 해 한 해를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딸들은 모르겠는데 아들들은 생각 없습니다. 혹시 이제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혹시 얘가 우리 아빠 잘렸다고 생각할까봐 더 좋은 회사로 월급도 많이 받고 이직을 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개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퇴직 전 생각과 퇴직 후 생각이 많이 틀린데요. 이제 퇴직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회사에 이제 일을 하러 출근을 하면 어떤 직원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하고 있어요. 뭐 차장님, 뭐 부장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공인중개사, 뭐 주택관리사, 뭐 이런 또 뭐 전기 관련 자격증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한 업에 20년, 30년 종사를 하면 거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지식과 경험을 팔아서. 그래서 평생 30년 동안 KT를 다니고 한 번도 안 해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퇴직 전에. 퇴직 후에는 생각이 많이 틀려요. 실제로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그 지식과 경험을 온전히 쓸 수 있는 똑같은 회사, B라는 회사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같으면 우리나라에 똑같은 회사가 수없이 많은 거잖아. 근데 모든 회사는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A라는 회사의 전문성이 B라는 회사에 안 맞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동료 선배들이 현명했을 수도 있겠다. 퇴직하고 느낀 점은 내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잘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것 같고 자기 주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좀 더 애틋해졌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하는 거 고생하는 거 보면 되게 미안해요. 더구나 이제 저는 퇴직을 권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부부가 늙어가면서 느끼는 서로 어떤 의지하는 감정 이런 것들은 되게 크더군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60대 돌아가셨는데 제가 거의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가운 사연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한잔 드시고 오시면 제가 삼형제인데 자식들을 쭉 앉혀놓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안 해본 고생이 없어 하면서 이런 고생도 해봤고 그래서 너희들은
더울 때는 시원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일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술 먹고 하시는 푸념들이 되게 이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나는 자식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는 어떻게 삼형제를 키우셨지?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었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뭐 여전히 살가운 사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해하게 될 것 같고요. 퇴직 전에는 이제 제가 퇴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나 계속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잘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거죠. 이제 바꿔 말하면 내가 원래는 덕술인데 닭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우아에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닭이었구나. 더구나 늙은 닭이죠, 이제. 젊은 닭도 아니고. 그래서 퇴직 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에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가끔 KT에 아직도 남아있는 동료나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갇혀 사는 듯한 느낌? 말이 안 통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그만큼 제가 이렇게 다른 세상으로 와서 성장했다라고밖에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가산동에 있는 그 IT 기업의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취업을 한 경위는 이래요. 이제 제가 그 아가 최초에 어떤 이제 퇴직하고 나서 바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하도를 받아가지고 큰 공사를 했었는데 그 하도를 준 업체의 사장님이 임원들이 돈을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 세상은 지뢰밭이더군요. 그러니까 KT에서는 안 겪었던, 안 봤던 일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 작더라도 따박따박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배가 이제 KT 기업 대리점을 하고 계셨는데 KT 퇴직 선배세요. 선배님, 제가 저 KT 있을 때 영업했고 저 영업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같이 일해도 될까요? 했더니 환영.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형태의 고용이었냐면 3.3% 띄고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로 입금되는, 그래서 통장에는 이만큼 입금이 되는데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거의 뭐 5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쑥쑥 목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KT 대리점을 하면서 네트워크 공사를 같이 했는데 세상이 이렇더군요. 마음을 쓰는 일은 마음을 다치고 몸을 쓰는 일은 몸을 다쳐요. 갑자기 일을 하다가 벽에 세워졌던 앵글을 누가 툭 치고 지나갔고 무너져서 찢어져 가지고 뭐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역시 또 다른 아는 대표님, 협력사 대표님을 찾아가서 대표님, 제가 대표님 회사에 기여할 만큼 할 테니 4대 보험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러 갔더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급여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해 1월 말경에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후에 은퇴를 하고 뭐 할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해요. 그래서 그 은퇴 후에 그 구청의 평생교육관 뭐 그런 데에서 네트워크 관련한 강의를 그 근처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싶은
꿈이 좀 있어서 IP타임이라고 공유기 만드는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의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의 희망 연봉을 써놓고 이력서를 한번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봤어요. 저는 착각을 했는데 올 줄 알았어요, 연락이. 왜냐하면 저 스펙 되게 괜찮거든요. 경력도 그렇고 연락이 안 와요. 인사 담당자가 대표님한테 전달을 안 했나까지 생각이 들 만큼 IP타임 대표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쇼크를 먹고 이제 취업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잡코리아에 접속을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직종 이력서를 10개를 보내봤어요. 희망 연봉을 정말 확 낮춰서 2천만 원대까지 낮춰서 10군데를 보내봤는데 정말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월급의 3분의 1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이력서를 모르는 회사에 넣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와 이력서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 나는 많이 틀리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수준이 더 높고 온라인으로 종이에 적힌,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종이에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써갖고 취업할 건 아니다.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고 그래도 이력서는 갖고 오세요. 이러면 그때 갖다 주는 거지. 인맥.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많이 베풀고 많이 만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기업은 모든 일들이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딴 데로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다른 직원이 그 자리를 금방 순식간에 메꿉니다. 예, 옛날 문서도 있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 매뉴얼이 없어요. 그리고 노하우가 직원한테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그 직원들이 노하우를 오픈을 안 해요. 그 직원이 이직을 하면 그 회사의 절반이 그냥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은 나 없이 이 회사가 돌아가라고 어떤 직원이 맘먹는 순간에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회사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요. 되게 중소기업 몇 군데를 보면 사실 이런 경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단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간 관리자였는데 위의 기대와 밑에 직원들의 또 역량과 이걸 어떤 낀세대라고 할까요? 뭔가 중간에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란 내가 아니라 누군가 지시와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직접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내 몸에 쌓이고 이런 데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리자 직책을 전혀 행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법 잘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일을 잘하는 게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를 내려놓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의 허용을 안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해서 그만두고 둬야 되는 결심까지 하게 됐고, 그보다 더 컸던 건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 그러니까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는 직원을 존중하지 않고 있구나, 않는 회사구나 라고 느끼면서 되게
회사 경영 사항이나 방침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실망을 가졌고요. 그게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둘 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훨씬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90%는 인맥 갖고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력서만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력서상에 내 능력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채용해주고 일거리를 주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막상 퇴직을 하기 전과 후 세상은 많이 틀려요. 안에서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막상 부딪힌 세상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준비했던 거를 다른 세상까지 적용하는데 한 2,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통상 주변 선배들을 보면. 근데 저는 그 2, 3년을 견디질 못하고 되게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산만했어요. 이 일을 하다가 좀 아니면 이거 아닌가? 해갖고 또 다른 우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산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니 준비를 하되 그게 바로 퇴직하자마자 적용되기는 되게 힘드니 한 2, 3년 정도 그 숙성 과정 내지는 적응 과정을 거치며 결국은 사회에 내가 준비했던 것을 심고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평균 근무 기간은 지금 있는 회사는 올해 1월 취직했으니까 빼고요. 제가 퇴직하고 최초에 근무했던 회사는 한 4년 정도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한 거고 대신에 회사가 어려우니 일주일에 3일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4대 보험 정도를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 잡들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KT 퇴직할 때 연봉은 9,800만 원이었고요. 한 해 더 있었으면 1억을 쳤었겠죠. 근데 퇴직하고 첫 해 제가 1억 2천을 벌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직한 회사의 사장님이 2달간은 약속했던 월급을 주셨고 그게 좀 컸죠. 그리고 연말에 또 NC에서 사업이 막 일들을 벌이면서 첫 해와 둘째 그 다음에는 조금 나빴고요. 그래서 평균에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를 매년 벌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후배들 이름이 머릿속에 쭉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힘들지? 그래도 절대 퇴직은 하지 마. 세상은 지뢰밭이고 KT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밖에 나가면 제일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퇴직하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힘들면 대기업의 장점이 뭔지 아니? 힘들면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회사 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봐. 나오지 말고. 나는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절대 용기를 내지 마. 용기 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잖니? 알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한 오래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가 20년, 3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 일이 전망이 없고 5년밖에 더 못할 것 같다 하면 이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가 제일 깝깝한데 자격증이라는 거 저는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머릿속에서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력서를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러면 그 A4 용지 한 장에 학력을 써야 되고 경력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어학 점수를 쓰게 되는데 대부분 몇 줄 못 적습니다. 그러면서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력서로 나를 평가를 해요. 그 이력서 가장 큰 항목들이 어떤 운전면허 말고요.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어학 점수까지도 나를 채용하는데 되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그냥 대책 없이 훅 나오면 안 되십니다. 최소한 3, 4년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저한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인생의 어떤 한 기간, 그게 2년이었든 3년이었든 그 한 기간을 뜨겁게 보내면 그 뜨겁게 보낸 기간이 어떤 다음 여생 4년, 5년, 6년, 7년, 10년을 보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2년, 3년 정도 정말 뜨겁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다음 직장까지 연결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유튜브에 공지가 뜬 건 며칠 전에 봤습니다. 보고 웃었어요. 제가 아는 KT 퇴직자 중에 여기에 전화해서 혹은 문자를 보내서 내가 하겠소라고 손들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떠올랐거든요. 사람 못 찾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났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친한 선배님하고 술을 먹고, 제가 술을 먹더라 항상 집에 오면 책을 한두 장씩이라도 읽으려고 해요. 이제 소파에 길게 누워서 책을 읽는데 어떤 구절을 봤냐면, 한 우물을 파지 못해서 산만하고 불안한 사람이라고 그 저자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딱 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문장이 주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 문장이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막 누군가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감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김 선생님이 저한테 몇일 날 시간 되세요? 라고 회신을 하셨잖아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술이 깼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약속을 했으니 나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나와보니 여러저런 이야기를 하고 속도 좀 시원하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유튜브 보면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악플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와서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김 선생님하고 밖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저는 웃긴 게 제가 젊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은퇴 전문가시고 저는 은퇴를 아직 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젊다고 생각했는데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사는 곳, 제 직장하고도 멀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 사무실이.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나와보면 이런 커뮤니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은퇴자 모임을 가면 등산 얘기만 해요. 등산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한테 오는 카카오톡은 그 노래, 그리고 시중에 나도는 좋은 구절. 근데 그 좋은 구절이 좋은 구절같이 사실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밥벌이를 해야 되고 다급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되게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고, 실제로 은퇴를 했지만 이렇게 필드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서로 도움이 되는 거고, 좋은 기회가 됐고 커뮤니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네. 사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친구 사이의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마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